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뭐 펀더멘털을 봐라, 뭐 테마에 휩쓸리지 마라, 뭐 뉴스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 펀더멘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게 되는데 3프로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옆에 달려 있는 그 방대한 자료, 그 데이터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기업의 펀더멘털을 알 수 있을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투자를 하면 물론 데이터가 주가를 말해주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나면 결국은 뭐 맞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앙드레 코스탈로니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에 주식 투자를 비유를 했잖아요. 뭐 개가 뭐 주인을 앞서갈 때도 있고 뒤서갈 때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집에 갈 때 보면은 거의 주인 옆에 있더라라는 건데 데이터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주신 ASL 테크놀로지의 김영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오프닝이랍시고 썰을 좀 풀었는데 좀 어떠십니까?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실 데이터라는 게 저희 주변에 항상 많이 있고 또 항상 접하게 되는 거이기는 한데 이걸 사실 개인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만 해도 좀 막막한 그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최대한 쉽고 자세히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콘텐츠를 나누는 이제 3프로 TV와 그 데이터를 다루는 에셀 테크놀로지는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 3프로 TV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 데이터라는 것을 투자에 활용하려고 했던 어떤 글로벌한 움직임들은 어떤 맥락에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 최근에는 그 데이터라는 워딩이 막 AI랑 뭐 빅데이터 이런 게 연계돼서 되게 화려한 것처럼 이제 많이들 느끼실 수는 있는데 예. 사실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는 모든 게 다 처음부터 데이터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디지털 상에서 저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던 시절 정말 종이에다가 어떤 가격 지표를 기록하는 순간부터 사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는 당연히 이제 예전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었던 거고 예. 최근에는 이 데이터의 양이 폭증을 하고 있고 이거가 너무 많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써야 될지 심지어 맞아요. 이제 뭐 재무제표나 국가통계, 산업통계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예. 정말 빅데이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서 이거를 어떻게 투자나 어떤 기업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지가 점점 더 막막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늘의 내용은 정말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데이터가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를 또 저희가 한번 복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과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다양한 데이터 셋들을 정말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 뭐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실제 투자 과정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도 이제 한번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기관만큼의 자본력이나 어떤 리소스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초고수들의 투자 비밀을 한번 살짝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투자의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좀 궁금합니다. 이게 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나요? 일단은 그 역사를 제가 자료에 있는 3페이지부터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1900년대 초반부터 1930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건 기록이랑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시절만 하더라도 사실 자산 가격의 변동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지도 않았었고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이 거래가 되더라도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인지 어떤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주식시장에서 성장주가 중요하다 뭐 혹은 뭐 가치주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결국 어떤 특정 전 시점과 현 시점의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성장을 했든 이게 가격이 싸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록 자체가 예전에는 잘 이루어져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잘 기록만 하더라도 투자를 잘할 수 있었던 환경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1900년부터 1930년, 40년 정도에는 이런 정보의 기록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정말 투자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생성됐던 이제 시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이런 통계가 이제 작성이 되기 시작했던 이제 시대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러니까 1980년에 이제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었고 지금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이제 그 의장이신 분이 사실 뉴욕 시장까지도 하셨던 이제 분이시죠. 돈도 엄청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블룸버그라든지 S&P라든지 그분이 저분이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후보 경쟁하다가 네, 돈은 내가 트럼프보다 많다. 네, 그랬던. 그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뭐 미국에선 엄청나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으실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시장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시죠. 직접 운용을 하신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인프라를 제공한 거에 있어서는 뭐 완전히 이제 미국에서 엄청 가장 이제 유명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통계가 있는데 이게 디지털화 되어 있지는 않았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한 화면에 모든 이런 데이터와 정보를 담은 서비스가 만들어진 게 사실상 뭐 블룸버그와 같은 서비스가 이제 탄생을 한 거고 체계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디지털화가 된다라고 하니까 퀀트나 뭐 계량 투자 같은 거를 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였죠. 예. 그래서 1970년도에서 90년도까지는 이런 퀀트나 계량적 분석에 기반한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예. 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사실 르네상스 캐피탈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수학하시는 분들도 사실 투자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 들어오고. 네, 네. 그러니까 막 박사님들로만 구성된 운용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화 돼야지 이런 다양한 이제 퀀트적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때 이런 형태로 이제 진화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뭐 HFT라고 써 있는 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단타 투자라든지 뛰기. 네, 네. 사실상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적으로 투자가 뭐 정말 짧게 치고 들어오더라도 이게 뭐 워킹을 하는 실제 이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알고리즘이라면 그냥 투자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진화 없이 이런 거가 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또 1990년도에서 2000년도에 굉장히 많이 또 유행을 했었고 예.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변화가 최근에는 사실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시장이 아이폰에서부터 개화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엄청나게 그런 핸드폰의 사용량이 늘면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폭증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뭐 예. 특히 인터넷은 당연히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이 시작을 했었고 뭐 2015년, 16년 이때는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더 폭발적으로 이제 생성이 됐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뭐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하니까 여기서 생겨나는 이제 데이터들이 폭증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지가 현재 가장 큰 핫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뭐 하던 분이세요? 데이터를 얘기를 하시고 저희 삼프로TV는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 쪽에 좀 가까운데 네네. 원래 어떤 일 하시던 분이세요? 저는 이제 2016년에 이제 에이셀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약 9년 정도 여의도에서 기업 분석 쪽 애널리스트로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주식 운용을 하는 펀드 매니저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하다가 본인 필요해서 회사 차리신 거군요. 네. 사실은 저도 데이터를 좀 당연히 펀드 매니저는 가장 데이터를 많이 보는 직군 중에 하나인데 조금 이제 저는 적시적인 정보나 데이터가 잘 많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는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가 펀드 매니저를 하던 시절에 또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중반 정도인데 그때 너무 많이 변화가 있는 게 눈으로 보였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뭐 포스코, 한국전력 뭐 이런 회사들이 되게 시가총액 상위주였으면은 예. 제가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막 그 당시에 네이버, 카카오 뭐 엄청나게 이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펀드 매니저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막상 투자하는 환경이나 리서치하는 방법은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데 저희는 너무 똑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맨날 똑같은 데이터만 보고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지를 좀 저희가 찾아봤더니 굉장히 이제 이런 기술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가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인프라를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네, 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운용사들이 실제 데이터 전문가들을 많이 이렇게 써요? 네,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11년부터 이제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인원 채용 이게 아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얼터너티브 데이터라고 하는 게 흔히 자본시장에서 이용하는 그 데이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미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헤지펀드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 관련 인력들의 추이를 차트로 그린 겁니다. 근데 이게 2017년까지로 좀 시계열이 잘려져 있고 그 뒤에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여기다 넣지 못했는데 더 훨씬 빠른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는 걸로는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 개발자,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 그다음에 심지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구매하고 뭐 어떻게 이제 싸게 사올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전담하는 부서들까지 있고요. 뭐 퀀트 애널리스트나 뭐 계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예전부터 많이 계셨던 직군이긴 한데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지니 관련된 퀀트 관련되신 그런 계량 분석가 분들도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도 잘 못 보는데 네. 그거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디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서 이거를 사오는 것도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참 네. 데이터 시장이 많이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데이터라는 게 우리는 조금 좀 추상적인데 데이터를 좀 카테고라이징을 하면 좀 어떤 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데이터는 너무 광범위한데 흔히 이제 저희가 카테고라이징을 한다면은 뭐 경제 통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산업 통계라고 해서 어떤 특정 산업에 이제 특화된 뭐 지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경제 통계라고 하면 어떤 특정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실업률, 뭐 물가 뭐 이런 데이터이겠고 산업과 직결되는 정보는 뭐 자동차의 판매량이나 뭐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의 뭐 매출 동향이라든지 그런 통계청에서 이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셋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기업과 관련돼 있는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이제 설명을 카테고라이징을 한다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흔한 게 뭐 재무제표와 예. 같은 이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들은 흔히 이제 퍼블릭 데이터라고도 저희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모두에게 개방이 되어 있고 어떤 통계 기관이 작성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제 공시가 의무화돼 있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셋들을 저희가 퍼블릭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데이터라고 저희가 여기 써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셋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는 뭐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그쪽에 특화돼서 어떤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화학 제품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또 S&P 산하에 있는 이제 플랫스라는 데서 그 가격을 또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데이터셋들이 또 생성돼서 이제 판매가 되기도 하고요. 다만 공공적으로 오픈되는 건 아니고 구매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도 공공 데이터 안에 속하기는 하는데 이제 탑다운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기업으로 분류를 해서 뭐 기본 재무 데이터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린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얼터너티브 데이터라고 흔히 이제 대체 데이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뭐 정말 이거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데이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및 경제활동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인공위성 사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신용카드 결제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보험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고용 사이트,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어떤 기업에 대한 직원분들이 그 리뷰를 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나 블로그, 뭐 리뷰, 뭐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로 카테고라이징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 셋에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하니까 전 시감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네. 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실제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례가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데이터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사례로 가장 좀 쉽게 저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워낙 이제 데이터가 크게 변동했던 시기는 코로나 시국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화면은 이제 펠로톤이라고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안 좋고 실적도 많이 악화가 되었지만은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데이터상으로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뽑아왔는데 그 자전거 회사죠? 네, 그게 홈 트레이닝, 그러니까 개인이 집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홈 트레이닝용 자전거인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와 같은 어떤 다중 채널 매체와 약간 연계가 돼서 다 같이 집에서 어떤 화면에서 어떤 강사님이 막 다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접속해 있으신 분이 같이 이제 거기에 뭐 마치 다 같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줄 수 있는 효과. 되게 고급 제품으로도 판매가 됐었던. 그렇죠. 그리고 막 혼내고 막 이렇게 거기서 영상 가는 뭐 뒤쳐져 있다. 뭐 빨리 안 이렇게 합니까? 막 이런 것도 막 맞습니다. 해주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은 그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차트는 미국 헬스장에 대한 신용카드 지출 증감률이거든요. 증감률이라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지인데 2020년 이제 1, 2월 정도부터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용카드 데이터는 사실 월 단위로도 저희가 볼 수 있지만 일 단위로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가 이제 그런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들 특히 미국에서는 거의 다 구독을 하고 보고 있는 데이터 셋이에요. 근데 신용카드 데이터를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흔히 가장 흔한 방법은 저희가 뭐 모바일 같은데 앱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지출 같은 거를 정리해주는 앱 같은 거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런 앱 프로바이더들은 그 앱에서 사실 무료로 제공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앱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 이메일을 정리해주는 앱이다.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앱을 이제 깔면은 제가 이메일 계정이 한 5개 있는데 그 5개 계정이 다 하나의 화면에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뭐 어떤 간편한 앱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네, 네. 다만 저희는 그 안에 데이터가 다 그 회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저희의 메일 계정에 액세스를 해서 정리를 해주는 앱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저작권적인 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동의를 다 대부분 얻어야지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용카드로 뭐 결제를 하면 이메일로 영수증이 날라오거나 하잖아요. 예. 그 영수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걸 또 생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음. 데이터를 이제 이런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이제 판매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신용카드사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 예, 예. 이러한 다양한 앱이라든지 어떤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대부분 이전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또 헤지펀드나 자산운용사들에게 좀 판매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신용카드 데이터라 그래서 내가 카드 얼마 썼는지 뭐 이런 데이터가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헬스장의 지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결제했던 내역 중에 네, 네. 헬스장 거를 싹 긁어가지고 모은 네. 다음에 그러면 지금 주시는 표를 보면은 네. 헬스장을 가서 신용카드를 긁었던 데이터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 신용카드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의 3억 명의 인구의 데이터가 당연히 있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뭐 많으면은 1,몇백만 명의 데이터를 이제 패널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화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이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를 이미 다 기정의를 해놓고 예. 헬스장이라는 것도 이제 카테고리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일평균 소비 지출액이 일정 수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뭐 거의 빵에 가깝게 숫자가 나온다라면 되게 특징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와, 거의 마이너스 100%네. 네, 네. 락다운이 걸리고 하면 아예 갈 수가 없고 뭐 다 그쵸. 닫아버리니까 예, 뭐 갈 예.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뭐 뉴스에서는 바로 이런 게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상으로 이게 이것보다 더 뉴스가 더 빠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예. 그 뉴스나 이런 거는 얼마나 나빠질지는 감이 없잖아요. 숫자적인 감은. 근데 이런 주변 사람들이 잘 안 가더라 이런 정도 네, 얘기죠. 근데 그 예. 강도를 숫자로 표현하거나 알기는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이제 정확한 수치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운용사에서는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동시에 이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반대로 홈 트레이닝과 관련돼 있는 인스타그램 게시물들, 그러니까 이 홈 트레이닝 관련된 그 기업들은 얼마나 큰 기회예요. 미친 듯이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 헬스장 못 가니까 집에서도 운동하겠구나 해서 엄청나게 홍보들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도 홈 트레이닝이라는 혹은 홈 워크아웃이라는 그 해시태그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볼 그리고 수가 이제 있는 거고요. 저 같은 몸짱들은 또 제가 집에서 운동하면 사진 딱 찍어서 그쵸. 올리고 오운만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게시물들인데 집에서 했다, 홈트 뭐 이런 키워드들이 새로 등장을 하면서 그 트래픽이 이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반대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안에서 결국에는 뭐 당연히 홈트레이닝 관련된 주식들은 다 똑같이 급등을 하겠죠. 예, 상장사라면은. 근데 그 안에서 어느 회사가 잘 되고 있느냐를 분석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또 키워드를 추출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펠로톤이
와 관련돼 있는 또 인스타그램의 포스팅 수를 또 그 안에서 발라내서 뭐 데이터를 보니까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뭐 300~400%씩 엄청나게 그 멘션이 성장을 하더라. 예, 예. 그리고 오른쪽 이제 우측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그 피트니스 브랜드에 대한 포스팅 중 펠로톤이 언급되고 있는 비중, 그러니까 결국 점유율인 거죠. 예, 예. 버즈량 상에서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건데 쭉 올라가고 있는 걸 보니 홈 트레이닝이 엄청나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 안에서도 펠로톤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 사람들이 더 관심이 훨씬 더 많구나. 다른 것도 올라가지만 펠로톤이 유독 더 관심이 많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저런 거에 대한 결과물이 분기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는 실적이라는 걸로 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그 전에 이제 실적 발표는 이제 완전히 종결된 데이터니까 네. 그 전에 이 회사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네. 데이터인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또 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네. 반대로 이제 뭐 아까 펠로톤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락다운이 끝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때는 이 데이터가 다 반대로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 헬스장에 대한 지출 증감률은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거고 반대로 홈 트레이닝이라는 데이터는 또 반대로 게시물 수가 줄어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펠로톤이라는 회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데이터를 잘 모니터링을 하면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좋았을 때랑 나쁠 때 둘 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빠르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점입니다. 펠로톤 주가 차트 보여주시면 아주 인상적일 건데. 네, 아주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천국 같다. 네. 예.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이제 그 사실 코로나 때 워낙에 주가 급등락이 있었으니까 예, 예. 네, 다른 회사들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수도 없이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다른 사례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데이터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서 되게 활발하게 이제 보고 있는 데이터 셋이거든요. 예.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020년에 이제 루이신 커피, 그러니까 대륙의 스타벅스라고 불렸었던 이 커피 브랜드가 2020년 4월 달에 분식 회계를 인정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전에 익명의 보고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게 8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막 우리가 10,000명을 넘는 10,000명까지는 모르겠지만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아르바이트생을 자기네들이 다 직접 고용을 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이 회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출액이 말이 안 된다. 이 회사가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익명의 보고서를 통해서 폭로를 하면서 사실 당일 주가가 70%가 빠졌었어요. 그쵸. 하루에. 예. 근데 이러한 이제 현상들도 보면은 카드 데이터에서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루이신 커피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결제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카드 예.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루이신 커피가 2019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의 이 검정색 선이 회사가 발표한 매출액이에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계속 전분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으로 회사가 3분기까지 발표를 했고 예, 예. 4분기에는 더 성장할 거다. 3분기 대비 이렇게 가이던스라고 적혀 있는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회사가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에 우리 이만큼 할 거다라는 걸 얘기한 건데 예. 빨간색 선은 실제 그 신용카드 데이터 상에서 이 회사의 매출액이 이제 이런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2019년 3분기부터 방향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발표한 3분기 숫자는 전분기 대비 훨씬 성장을 했는데 실제 카드 데이터 상으로 놓고 보면은 거의 플랫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데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4분기에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걸로 신용카드 데이터 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회사는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할 거다. 더 괴리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의문이 사실 제기가 계속 되어 왔었어요. 이 익명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사들이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회사가 되게 실적을 잘 발표하고 있는데 너네의 데이터랑 하나도 안 맞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데이터 회사들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계속 분석을 하고 봤더니 저희 데이터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근거들을 이제 모아서 설명을 했을 때는 뭔가 좀 이 회사가 회계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가 왔었던 거고 아래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은 이게 루이신 커피가 이제 경영진이 이제 실적 발표 때 발표한
이 빨간색 선이 이제 회사가 발표한 수치인데 일평균 주문량이에요. 예, 예. 이것도 보시면은 244, 345, 444, 495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올라갈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위에 있는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게 신용카드 상에서 집계된 특정 코호트, 특정 그 신용카드 이용 고객군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서 측정을 하거든요. 이제 실제 일평균 매장당 주문량이 얼마일지. 근데 이것도 괴리가 같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거죠. 근데 사실 루이신 커피가 경영진이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회사의 전망을 좋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매장당 일평균 주문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의 수량도 많아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계속 첫 소비자가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리텐션이라고 하죠. 얼마나 계속 다시 돌아오는지 기존 고객들이 이런 수치를 되게 많이 부풀려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익명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 심지어 이제 데이터 상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확인이 잘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분식회계를 인정을 했고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수순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야, 이게 데이터를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어느 정도 네. 비중을 좀 줄여놓으셨을 거고 네. 정말 그런 거 모르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만 보고 있던 분은 정말 나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이렇게 하루 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75% 그러니까 5일 동안 75% 빠졌다라는 게 오른쪽에 보여주는 차트인데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하루에 이런 급등락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데이터적으로나 어떤 폭로가 없었다면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기업 가치는 0으로 수렴을 할 테니까 예.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행이라고 할 수도 없기는 한데 이게 정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뭐 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네. 시장 정보는 빨리빨리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게 네, 또 맞습니다.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네, 거죠. 네. 대표님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와 진짜 괜찮은데 이런 걸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좀 투자 지표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뭐 신용카드 데이터 같은 거를 뭐 개인이 구하기도 좀 어렵고 네. 이게 인스타그램을 내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게 많은지 적은지를 좀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문 투자자들은 저런 걸 하는구나 이건 알겠는데 네. 좀 개인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그래서 저희 개인 분들은 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이 체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는 비용의 한계가 분명 존재는 합니다. 예, 예.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블룸버그가 처음 나왔을 때 물론 블룸버그는 지금도 무지하게 비싸기는 해요. 예. 뭐 재무 정보 잘 정리돼 있고 뭐 주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도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개인분들은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야후 파이낸스나 뭐 기존 포털 사이트나 점점 데이터도 확산이 되면서 좀 가격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는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블룸버그는 여전히 비싸던데요. 네, 블룸버그는 뭐 사실 워낙에 이제 경제적 해자가 구축된 터미널이다 보니까 불대리라 그러잖아요. 거의 네, 뭐 증권사 지금 대리급 이상. 차장님 정도 되시나요? 네, 네. 승진했어요. 네, 매년 승진 한 번도 인사고과 놓치시지 않고 승진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미디어를 개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은 좀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구글 트렌드라든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검색량 같은 데이터는 저희가 볼 수 있게끔 또 제공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저희가 인지해서 검색을 하면 데이터는 수집은 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한 번에 모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하시겠죠. 근데 반대로 뭐 개인 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물론 어렵지만은 근데 또 모든 거를 다 완벽히 알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다양한 대체 데이터를 보시고 다 투자를 하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저희 주변에 있는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서도 좋은 투자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거를 식자재 유통이랑 좀 비유를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토마토라든지 이런 뭐 파스타를 만드는 이탈리안 식당이다라면 토마토라는 레시피는 모두가 다 구할 수 있는 쉬운 레시피인 거고 예, 예. 뭐 헤지펀드나 뭐 이런 자산운용사들은 돈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 성게 같은 것도 갑자기 넣기 시작을 하고 뭐 캐비어 같은 것도 갑자기 넣기 시작하고 뭐 트러플 같은 걸 찾고 뭐 이렇기도 하는데 꼭 그걸 넣어야지만 맛있는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긴 재미없죠. 우리 또 네. 제일 유명한 요리사 아닌 요리사가 백종원 씨 아니겠습니까? 아, 네네. 집에 그러니까 있는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게 요리사. 네. 캐비어 넣어서 맛있게 만드는 거는 네, 뭐 그거는 그냥, 예. 네. 뭐 물론 이제 정말 이제 정말 차별화를 하고 싶다. 정말 이제 우리만의 뭐 어떤 뭐 정말 공고한 어떤 투자에 뭔가 뭐 르네상스 캐피탈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거기 관심 네. 없습니다. 얘기 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아니 뭐 돈 많이 써가지고 이게 뭐 좋은 네. 요리 만든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바라는 건 백종원 스타일.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소금, 설탕, 토마토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잘 레시피를 저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좋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으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무엇보다 이제 이거를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당연히 이제 중요하실 한 사항이고요. 몇 가지 전제는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저도 주변 친구분들 또 투자 쪽에 많이 이제 몸담지 않아 보신 분들하고 이제 당연히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기본적으로 모두가 좋다고 하는 주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기본적인 전제는 주식 가격은 우리의 생각을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예를 들어 투자 쪽이랑 연결이 된다면은 우리의 가정 우리가 다 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데이터가 증명해 줄 때 주가는 가장 크게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좋다고 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 대부분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데이터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두가 가정하고 있는 거를 데이터가 다른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지를 저희가 포착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런 거를 근데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재무나 회계 지식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특정 데이터가 기업의 실적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뭐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당연히 기업의 실적에 중요할 거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간의 인과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는 해야 되고 그거는 기업은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근데 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차가 많이 팔리면 매출이 늘어. 네네. 매출이 늘어나면은 뭐 거기서 뭐 비용이 좀 빠지겠지만 영업이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네네. 뭐 이런 정도. 네네 맞습니다. 나도 뭔가 좀 할 수 더 많이 알면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 정도만 알아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쉬운 걸로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제조업체들은 뭐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게 최고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비즈니스 모델 따라서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있구나. 돈을 버는 방법론을 아시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3번은 제가 좀 추상적으로 좀 적어놓긴 한 것 같은데 약간 사진 작가의 마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분들도 어떤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게 예. 비유를 하자면은 뭐 나는 예를 들어 해가 딱 뜰 때 새 3마리가 딱 날아가고 있어야 돼. 그때 딱 나는 그런 사진을 찍고 싶어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스팟을 매일 나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날씨에 딱 해가 뜨고 있을 때 새가 3마리가 딱 날아야지 나는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비가 오면 허탕 치는 거고. 예. 근데 그 순간을 위해서 매일 그 스팟을 나가는 거거든요. 부지런히. 근데 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열심히 봐도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뭐 자동차 판매가 갑자기 막 200%, 막 300% 성장하지도 않을 거고, 예. 갑자기 뭐 음식 뭐 라면 가격이 갑자기 뭐 다음 달에 뭐 반토막이 나거나 뭐 다음 달에 뭐 2배가 되거나 이럴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일 보는 게 중요한 거는 특이점이 왔을 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걸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봤던 사람은 이게 특이한 상황인데 이게 좀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라는 거를 봐야지만 알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저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크로 지표를 보더라도 뭐 CPI,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 물가가 7%가 나왔어. 네.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8%를 생각했었냐, 6%냐를 생각했었냐에 따라서 7이 나왔다라는 거의 의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혹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네 네, 라고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그 평소의 그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네요. 제가 평소에 감각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긴 한데. 아니 여기 사진 작가라 그러니까 뭔가 네. 사진을 좀 찍을 줄 알아야 돼요. 네네네. 아, 그래서 딱 그 시점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약간 사진 작가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좀 되는 마음이 것 급합니다. 같고요. 실제로 우리 실전 데이터 실전 사용법. 네. 뭐 사실 워낙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상 속에서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한번 제가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사례를 살펴봤는데 예. 너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끝났다. 예. 리오프닝을 한다. 막 뉴스에도 나오죠. 그럼 일단 면세점 화장품. 일단 매수. 일단 좋아진다. 예, 예. 바닥이다. 뭐 좋아질 일밖에 없다. 근데 일단 그래서 사고 나서 기다려요. 대부분의 분들은 좋아지겠지 하고 주가는 그쵸. 당연히 오를 거다. 예, 예. 근데 안 올랐을 때 어떡할 거냐라는 건데 그거를 이유를 저희가 찾아보면은 면세점이랑 화장품 리오프닝 한다고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중국인 관광객 온다. 면세점 된다. 화장품 나간다. 네. 그동안 리오프닝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랬는데 옆에 데이터로 보니까 안 늘어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데이터 센터에도 해당 데이터는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요. 예, 예. 면세점 업체의 매출액 데이터를 이제 만약에 검색을 해보시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구매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입국을 많이 하니까. 근데 매출액은 계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Q가 늘어났는데 전체 매출액이 빠졌다라는 거는 가격이 객단가가 빠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한 사람당 사가는 게 줄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매출액계는 떨어졌는데 네. 실제 방문객 수를 보니까 네. 늘어났다. 엄청나게 증가. 그럼 방문객 수 늘어나는 걸 보면서 네. 야 드디어 됐다. 네. 면세점 화장품 된다. 네. 네. 근데 떨어지네. 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 객단가 한 고객분당 소비하시는 금액 면세점에서 그 금액은 급감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중국의 그런 보따리 상분들의 그 구매액이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 사람들 한 번 오면 많이 사가니까. 네. 근데 사실 그쪽에 이제 그런 흔히 이제 그 보따리상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면세점에서 더 이상 구매를 잘 안 하시고 또 이제 많은 면세점 업체들이 이제 그런 보따리상들을 대상으로 되게 커미션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쵸. 오히려 많이 팔아도 수익성이 좋진 않았었던 상황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회사의 매출액 자체는 면세점이 그 보따리 상들이 비중이 워낙 높았는데 이제 그 비중이 줄다 보니까 매출액이 크게 늘지도 않았고 또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이제 제품 상품들은 다 화장품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화장품 업체들도 면세점 채널이 되게 매출액이 중요한데 면세점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니까 면세점이랑 화장품 당연히 리오프닝 최대 수혜주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매출액이 늘지가 않고 또 보면은 실적도 올해 1분기 실적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안 좋았어요. 작년 4분기도 당연히 이제 안 좋았지만 리오프닝 한다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진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3월, 4월 달에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예.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매달 한 말일 정도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예. 내가 들고 있는 회사니까 모니터링은 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네. 그 사실 이 회사의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를 보려면 분기로 나오는데 이 네. 데이터는 월로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은 한 2달치를 보게 되면은 네. 대충 네. 이런 분위기겠구나를 추정할 수 있는. 네, 그거 2개월치를 뭐 분기 환산을 만약에 해보면은 대략 이런 모습이겠구나는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막상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라든지 뭐 흔히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숫자와 2개월치의 성적표가 영 미달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예상치보다 실적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4월 달에 3, 4월 달에 이 회사를 매수했는데 주가는 안 올라. 근데 계속 리오프닝이나 뭐 이쪽은 좋아질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실제 좋아지는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해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5월 달 데이터를 봤는데 계속 안 좋네라고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아 이거를 이제 계속 보유를 할지 이런 습관을 계속 들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하다고 뭐 더 기다릴 수도 생각합니다. 있죠. 아직 5월 달까지는 안 좋았는데 네. 6월 달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할 네. 수도 있고 네. 이게 지금 이 정도 왔을 때 6월 달까지 안 좋으면은 실적 발표되고 그러고면은 더 안 좋을 거니까 네. 딴 거를 좀 해볼까? 내 추정이 좀 틀린 것 같아라고 네.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기다리실 수도 있지만은 이걸 기준 사실 기회비용 시간의 함수도 있잖아요. 예, 뭐 예.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다른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고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보니까 주변에 뭐 요즘에 다 피부과 많이 가시더라. 피부과에서 뭐 이렇게 막 시술도 많이 하시고 사실은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들도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리오프닝 하게 되면 이제 마스크를 벗었기 네, 때문에 네.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보톡스나 필러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레이저 장비를 또 이제 그런 피부과에 납품을 하는 그런 제조 업체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상장사 예. 기업들에. 그럼 비교를 하는 그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미용 의료기기다, 레이저기기 회사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들은 또 국내에서 국내 피부과를 대상으로 이런 미용기기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또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레이저 기기들이 또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뭐 월 단위로 저희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그 수가 성프로 있습니다. 앱에 있는 엘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도 저게 나오죠? 네네 예,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근데 보니까 면세점이나 화장품은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숫자가 감소를 하고 오히려 리오프닝 됐다고 했는데 실제 숫자는 증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 예.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을 보니까 그래도 계속 전년비 증감률이 꽤 준수하게 오. 오히려 3, 4, 5월 달로 갈수록 숫자가 좋아지고 있네. 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들이나 면세점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쪽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 성장률은 좀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면세점보다 낫겠네요. 네, 사실은 매출 성장세가. 이제 네. 전체 산업단 어떤 특정 카테고리 단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조금 한계가 있고 기업 단으로 내려가서 더 좀 정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업황의 분위기가 같은 리오프닝과 관련돼 있는 수혜가 있는 산업이더라도 이쪽에 있는 카테고리가 훨씬 좀 더 숫자적으로는 안전하겠구나. 성장에 있어서는.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져 있잖아요. 일단 예, 예.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다 같이 와 하고 주가도 한번 다 오른 상태에서 그렇죠. 이 기대치를 충족해줄 수 있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민해볼 부분인 건데 이쪽 카테고리는 실망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거고 이쪽 카테고리는 오히려 또 안 돌아할 수도 있는 정말 예상한 것처럼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숫자로 확인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는 꼭 중요하고 이제 필요하고 이제 또 저희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또 좀 재밌는 차트가 제가 발견을 해서 이거는 데이터 센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데이터 셋이기는 한데 예, 예. 이런 검색 트렌드가 굉장히 선행지표로서 유의미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제가 예시로 리쥬란이라는 거를 이제 구글에서 얼마나 많이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해봤는데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해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아시는 분이 뭐 요즘에 리쥬란이 그렇게 좋다더라. 근데 뭐 다 리오프닝이랑 미용, 뭐 피부와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검색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실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뭐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뭐 해외에서도 이런 검색 트렌드, 검색 트래픽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이거든요. 어떤 특정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뭐 사실 2022년 3년 들어서 검색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신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네요. 뭐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검색량이 계속 꾸준하게 높은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통해서 관련 기업은 어디인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일종의 그 앞에 데이터들은 아까 설명해 주셨던 퍼블릭이나 아니면은 그 산업 데이터고 네. 지금 밑에 보여주는 검색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성적인 일종의 대체 데이터 같은 거죠? 네, 사실 뭐 대체 데이터라고 정의하는 게 어떤 구분의 어떤 특정 뭐 구분선이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요. 예, 예. 사실은 대체 데이터라고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대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면세점 데이터나 뭐 수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아래에 있는 검색 트렌드 같은 경우는 뭐 대체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게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저희가 만약에 화장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인데 네네. 그 발표되는 날 봐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네네. 이런 걸 한번 보는 것은 뭐 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좀 팁을 하나 더 주시면. 네. 그리고 뭐 또 제가 다른 사례로 제가 좀 준비를 해본 것들은 산업마다 데이터가 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기업이나 산업마다 되게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그렇죠. 데이터가 정말 잘 많이 나오는 업종이 또 자동차 같은 게 또 하나 예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좀 이걸 사례로 가져와 봤고요. 예, 예. 사실 연초 이후 뭐 사실 수출 관세청에서 수출 데이터를 이제 보도 자료를 낼 때마다 항상 제가 3프로 TV에서도 방송을 하실 때 많이 들었던 게 반도체가 안 좋은데 자동차가 좋다. 지금 열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네, 경제에서. 근데 실제로 연초 이후에 자동차 수출액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예. 근데 이런 자동차 수출액이 좋다라고 해서 뭐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해볼 수도 있지만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서의 기대치,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더 좋은지를 판단하는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좋다는 현상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차트는 저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네, 그러니까 좋으네 그리고 들어가면 이미 다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네. 근데 생각보다 좋은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또 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사실 시장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엔 되게 기준이 모호해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엄청 좋아해랑 조금 좋아해랑 뭐 구분이 다 뭐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결국에는 컨센서스라는 데이터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 네, 네. 예,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특정 전문가 분들, 그러니까 가장 기업 분석을 이제 정밀하게 하시는 분들이 예상하는 어떤 기업의 실적에 관한 건데 보시면은 이게 현대기아차의 1분기 예상 매출액,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예상하고 있는 1분기 매출액의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이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는 대략 한 34.7조 원 정도 1분기 매출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른쪽 축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21.2조, 뭐 21.6조 이 정도를 추정하고 있었고 예. 사실상 3월, 4월이 되기 전까지 이 추정치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1분기 실적을 처음에 예를 들어 이 정도 예상이 더 안 좋아질 거다라고 계속 내려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평균치가.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보고서에 더 들어가서 그 보고서 자체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근거로 이런 1분기 실적을 추정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다 많이 작성을 해주십니다. 예, 예. 근데 보시면은 1분기에 우리나라 공장에서의 그런 자동차 수출 증가액에 대한 가정치가 예.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 9% 성장할 거다. 전년 동기 대비 혹은 뭐 10%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가정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자동차 수출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뭐 1월 달, 2월 달, 3월 달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다 30-40%씩 증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 때 기억나요. 네. 저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네네. 많이 올리면 미국 사람들은 할부로 차를 많이 사기 네네.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건 차값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 네네. 그래가지고 대기가 뭐 1년이네 2년이네 하는데 네네. 뭐 일주일이면 차 받는다. 네네. 차 판매량 엄청나게 줄어들고 네네.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수출액만 가지고 그 한 회사의 모든 매출액을 다 저희가 대변할 수는 없는데 저희 데이터 센터 안에는 미국 판매량 데이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센티브나 이런 데이터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려 대비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할부 금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그 금리가 자동차 시장 수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지만 예. 사실 아직 자동차는 그때 반도체 이슈가 있었던 이후에 재고가 다 전반적으로 낮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수출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기업이 사업 계획을 잡고 그 수출 선적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선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분기 1, 2, 3, 4월 달에 이 정도 페이스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매출액이 과소평가돼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데이터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으로 딱 생각해 보면 네. 그냥 뭐 금리 올라가니까 네. 뭐 차 사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라고 네. 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차가 팔리는 걸 봤더니 잘 팔리네. 네. 그러면은 야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차가 잘 팔려? 여기까지는 좀 더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금리가 오르면 차는 안 팔릴 거야라는 생각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뭐 플릿 시장이라는 개념이 또 존재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 들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저희가 한국 내수 판매 데이터도 다 여기 데이터 센터에 올라와 있고 미국 판매도 다 올라와 있고 심지어 중국 판매, 뭐 브라질 판매 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정말로 안 좋은지는 계속 비교해 보시면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데이터를 봤을 땐 저는 1분기에 당연히 실적이 이거보다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 보실 수 있었던 사례, 아까 다 가정하실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때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 그 전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프리뷰라는 걸 작성하시고 예. 실제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대충 분위기를 맞췄다라고 해서 주가가 그렇게 가냐? 그건 아닐 수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상보다 매출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잘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네, 네. 현대차 기아는 주가가 연초 대비 거의 30% 40%가 올랐다. 네, 네. 사실 뭐 기업이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함수가 영향을 주잖아요. 뭐 예. 단순히 어떤 구간에서는 실적이 중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실적과 무관하게 다른 이슈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벤트들이 어떤 주가에 특히 단기 실적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이런 데이터와 좀 친해지시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기업이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대부분의 그 깔 수 있는 대부분의 대전제는 기업의 실적이 증가하면은 그 기업의 주가는 그 실적에 수렴은 한다라는 전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어느 정도 증명된 하나의 이제 그 기본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있으시는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열심히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은 이런 기준을 좀 각자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저는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남의 기업 얘기를 내가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좀 하신다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뭐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재무제표를 분석한다거나 그러는데 사실 뉴스는 그때그때 소식을 전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실적은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미 그동안 했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런 투자를 하려면 펀더멘털하게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ASL 테크놀로지의 데이터 그리고 3프로 앱의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이 데이터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보는 법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함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방송을 해주신 분은 ASL 테크놀로지의 김영민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